자, 이어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강명주 교수님께서 Simple Ideas but the Great Ideas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명주라고 합니다. 원래 제가 첫 번째 강연인데 이게 비행편이 아침에 오느라고 안개가 엄청 꼈어요. 서울에. 그래서 한 3시간 길렀다 지금 왔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제목은 Simple Ideas but the Great Ideas라고 써놨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뭐 보시기에도 간단한 아이디어지만은 정말 위대한 아이디어들. 근데 이런 것들이 갖다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가 AI 캠프 그래서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해갖고서 인공지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어떤 그냥 수학적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어떤 알고리즘 사람들이 생각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뭐 프로그램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여기 뭐 오신 분들이 학부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분일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뭐 자식을 키울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잘 키울 수 있을까? 사실 뭐 제 애들도 잘 못 키우는데 저도 되게 힘들어요. 사실 애들 키우는 거 말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저랑 와이프도 전부 수학을 했는데 애는 무슨 영문학을 한다고 막 이래갖고 그러고 영문학을 하고 있죠. 참 그런 걸. 근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랑 좀 다르게 그래서 애들을 어떤 생각으로 바꿀 수가 없고 저도 애가 뭐 AI나 이런 거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자 제가 그냥 뭐 그냥 경험한 거랑 뭐 들은 거, 그다음 뭐 저희가 한 것들 이런 거 딱 간단히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혹시나 뭐 그냥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서 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목차를 그냥 간단히 적어놨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거 되는구나. 예, 그냥 산업혁명과 수학자, 산업혁명과 영화 속의 수학, 4차 산업혁명과 딥러닝의 응용과 수학.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목차는 그냥 적어놨어요. 그렇지만 하여튼에 자,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요즘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큰 게 그게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고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가 만들어져 갖고서 컴퓨터의 시대였고 그다음 2차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러니까 1차는 증기기관이 만들어졌고 그다음 2차가 이제 그거 갖다가 이제 뭐 그러니까 대량 생산 시스템으로 만들었는데 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위대한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위대한 아이디어 그렇지만 되게 간단한 아이디어 갖고 다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은 컴퓨터도 처음에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지만 컴퓨터도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실 뭐 이렇게 계산기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전부 이제 조금 좋은 생각들이 해갖고 애드 돼 갖고서 이제 큰 컴퓨터가 만들고 슈퍼컴퓨터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니즈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슈퍼컴퓨터 같은 거는 만들어지게 된 게 뭐 실험을 해야 되는 핵실험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뭐 파괴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속도가 빠른 컴퓨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을 파괴하려고 만든 거지만 처음에 아이디어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훨씬 더 지금 좋은 쪽으로 많이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수학을 전공이기 때문에 여기 수학자들이 적어놨어요. 자, 수학자들 뭐 뉴턴이 근데 옛날에 1600년, 뭐 1700년, 1800년, 1900년까지는 수학자들이 물리학자가 수학자고 그다음 뭐 철학자도 되고 막 그래서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그랬죠. 그 당시에는 원래 학문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 제가 수학을 하지만 수학의 요만한 부분밖에 몰라요. 옛날에는 뭘 한다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그 정도인데 요즘은 너무 세분화됐고 너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분야 거의 요 정도밖에 모르고 좀 더 넓은 분야 가면은 제가 수학하지만 뭐 다른 사람이 어떤 다른 수학 물어보면 잘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하여튼에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4차 산업혁명에 기여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거기에 들어간 어떤 기술들, 아이디어들이 갖다가 되게 많이 기여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뭐 여러분들 뉴턴, 뭐 라이프니츠, 오일러, 뭐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설명하고자 하니까 존 폰 노이만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1903년에 태어나서 57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천재라고 생각되는 사람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저기 처음에 나온 아인슈타인 있죠. 여기 아인슈타인 여러분들 대중적으로 되게 많이 알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뭐냐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가 있어요. IA라고 Institute of Advanced Study라는. 그래서 거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그러니까 종신 교수가 처음으로 된 사람이 아인슈타인과 폰 노이만 두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된 사람이.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대중적으로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갖고 사람들이 우리 뭐 세계적인 천재 뭐 그러면 아인슈타인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인슈타인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저 개인 의견이지만 천재는 잘 모르겠고요, 사실.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폰 노이만은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헝가리 사람인데 같이 뭐 그부 중에 뭐 노벨상 받은 사람도 많고 뭐 이런데 그런 사람들이 갖다가 그 사람들로부터 누가 천재냐 그러면 폰 노이만 무조건 그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수학자지만 뭐 모든 걸 갖다 다 정통했고 그 다음에 원자폭탄, 수소폭탄 개발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현대식 컴퓨터의 아버지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경제학의 게임 이론, 뭐 물리학의 양자역학 공헌, 그리고 지금 말하는 인공지능 개념의 창시자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개발에 결정적인 공헌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일찍 죽었잖아요. 사실 3년에서 5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돌아가신 이유가 수소폭탄 개발하면서 그 피복을 입어갖고 암이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해갖고서 이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이 뭐 수학자, 물리학자 뭐 이런 사람이 돈이 많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워낙 뛰어나고 모든 걸 다 풀어주기 때문에 뭐 CIA나 미국 군사기관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해달라 그래갖고 연구비를 엄청 받았고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용접 같은 거 받아서 그 당시에 당연히 이런 뭐 종신 교수 뭐 이래봤자 돈은 많이 안 받거든요. 페라리를 타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냥 이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되게 즐기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사람이 유태인계 헝가리인인데 사실 그게 되게 힘든데 가정에서 교육하기가 이 사람 아버지가 사실 그 무조건 저녁 같은 거 식사를 같이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고 뭐 손님이 와도 같이 앉아갖고 얘기하게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어른들의 대화에 이렇게 좀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워낙 뭐 뛰어났으니까 뭐 23살에 수학 박사 받고 29살에 23살에 또 교수가 되고 뭐 이랬지만 하여튼에 그런 어떤 가정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현대식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컴퓨터는 당연히 컴퓨터 학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컴퓨터가 만들었지만 논리적인 건 뭐 수학자가 만들었고요.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옛날 그림을 보면 뭐 이렇게 전기로 해서 이렇게 막 연결시켜요. 막 그래서 컴퓨터를 뭐 계산을 하나 하려고 그러면 그 연결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산 기계지 컴퓨터가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저장하는 게 있죠.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메모리에다 프로그램을 올려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냥 처음에 인풋만 그러니까 집어넣고 계산만 하는 게 컴퓨터고 저장을 안 해요. 그 다음에 결과만 나오고. 그렇지만 그 저장 장치를 갖다가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저장할 수 있고 그거 갖다가 같이 껴놓은 게 그러니까 그 1950년대 나온 에디박이라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혹자는 말하기를 그걸 갖다가 뭐 여러분 특허 아까 구경호 박사님이 했을 텐데 아마 특허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특허를 만약 그거 냈다 그러면 지금 현대 컴퓨터 IBM이나 무슨 다른 컴퓨터 만드는 회사에 이익을 이 사람이 갖고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는 하진 않았죠. 그냥 특허 그걸 안 했고 그다음 경제학의 게임 이론 뭐 이런 건 자기가 포커 좋아해갖고 이런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개념의 창시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학자 쪽에서는 이 사람이 되게 잘 알고 있지만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존 폰 노이만.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가장 천재적이고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예가 이 사람에 대한 한 예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 넌센스 문제인데 제주도는 기차로 못 가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차로 간다 그래요. 저쪽에서 기차로 그러니까 길이가 400km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철도가 400km예요. 그런데 지금 막 기차가 시속 50km예요.
그럼 이쪽에서도 서울에서도 출발하고 뭐 100km라 그러자. 시속 100km라고 서울에서 출발하고 부산에서 출발해요. 그럼 가운데서 부딪히겠죠. 꽝하고 만약 기차가 그냥 교행하지 않고 부딪힌다 그러면 중간 부딪힐 텐데 그런데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할 때 기차 위에다가 이제 독수리가 있어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시속 200km로 날아가요. 훨씬 빠르죠. 그래서 날아가서 부산 쪽으로 날아가서 이쪽 부산에서 오는 기차의 머리끝 닿으면 다시 돌아와서 이쪽 서울에서 오는 기차의 머리끝까지 오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겠죠. 그래서 이 부딪힐 때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탁 튀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수리가 얼마나 많이 날렸을까? 몇 킬로 날렸을까?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킬로 날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차는 여기서 100km고 시속 여기도 100km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독수리는 200km로 서울에서 처음에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데 얘는 또 기차가 오니까 400km 못 날아가죠. 부산까지. 중간에 왔으니까 어디까지만 날아가겠죠. 중간까지만. 예를 들면 대구까지만 날아가든지 뭐 이래야 되겠죠. 그럼 다시 오고. 그럼 그걸 다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몇 킬로 날랐을까요? 죽지 않으니까 딱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너무 복잡하죠. 뭐 왔다 갔다 거리니까. 막 왔다 갔다 거리니까. 자, 그게 무한급수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무한급수예요. 사실은. 그게 무한급수라고 아마 고등학교 때 여기 계신 분들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서 부산에 여기 서울에 있고 여기가 뭐야? 부산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여기서 400km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이 온 것도 계산해야 돼요. 얘가 날아갈 동안. 그러니까 어디 중간. 이쪽도 또 그럼 이쪽 서울 쪽으로 올라올 때도 얘가 또 그만큼 왔으니까 또 어디 중간.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해서 계속 작아지면서 이게 하겠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보면 시그마 뭐 i는 1부터 n까지 아니 무한대까지 해서 더하면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몇 킬로가 나오냐 그걸 계산해 보면 아까 여기가 100km라 그랬죠. 이쪽에서 오고 여기서 100km. 그래서 그 비행기가 아니라 독수리가 날아간 거는 200km다. 그런데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그 질문한 사람이 그 사람을 알고 있었고 이 사람한테 질문했는데 그게 보통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였냐면 사실은 거리를 생각하지 않고 시간으로 생각하면 이 가운데 부딪히는 시간은 몇 시간이에요? 2시간 뒤에 부딪혀요. 그럼 비둘기가 시속 200km로 가면 독수리가 2시간 뒤에는 2시간밖에 못 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00km 나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그럼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되게 쉽죠? 이해됐어? 이상득군? 그러니까 뭐냐면 그 거리 생각하지 말고 시간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부딪히는 시간은 2시간이니까 사실 독수리가 몇 시간 날릴 수 있어요? 2시간밖에 못 날라요. 부딪힐 때까지밖에 못 날리니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도 그러니까 2시간 날리니까 400km 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되게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한 그러니까 생각의 거리가 아니라 시간으로 바꿔서 했을 때 그럼 400km인데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 그 거리로 생각하면 그 시그마에 대해서 계산 머릿속에서 못 해요. 사실 이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물어본 사람이 폰노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그거 알고 있었지 그런 식으로 시간으로 해서 너 이렇게 풀었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시간 날렸지. 그랬더니 폰노임만 얘기하기 자기는 그게 아니라 뭐 그때 생각이 안 나는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시그마로 해서 자기가 그거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풀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되게 어려운 문제를 줘도. 하여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고 지금 현재 뭐 인공지능도 지금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컴퓨터들이 여러 개 있는 그러니까 아까 컴퓨터의 그 창시자 뭐 이런 개념의 그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이 컴퓨터가 뭐냐면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 슈퍼컴퓨터인데 이거 2012 뭐 준 노벰버 이렇게 써 있는데 그 당시에 되게 빠른 컴퓨터예요. 근데 6월 11월 써 있는 게 이게 탑 500 OIG라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하여튼 1년에 6월이랑 11월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컴퓨터를 공표해요. 그래서 여기 6월, 11월이 있는데 그럼 이게 거기에 이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LA팩이라 그래서 뭐 리니어 알지브라 뭐 패키지라 해서 하여튼 수학적인 뭐 알고리즘을 돌려갖고 얼마나 빠른가 그걸 하는 그런 그래서 이제 해놓는데 자 2012년 저 맨 밑에 보면
2012년 맨 밑에 보면은 뭐 세코야 노렌스 리버모어 내셔널 랩 거기에 있는 건데 그 당시에 가장 빠른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2012년은 노벰버에는 이제 오크리스 내셔널 랩이네. USA.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요 좀 전에 지금 없었나? 예. 일본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 전에 전부 다 500개 컴퓨터 중에 반 이상이 다 미국 거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1등이 계속 미국 거였고 중간에 한번 일본이 1등 했었고요. 그 일본은 재난 때문에 자기네가 그걸 만들었어야 돼서 그래서 1등 했는데 요 2013년 되니까 이게 중국 거예요. 중국이 1등. 여기 2017년도 중국이 1등. 이 이후에 중국이 사실 지금 탑500 OIG 가보면 500개 중에 미국 반,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도 많지만 하여튼 대강 비율이 뭐 미국 반, 중국 반이에요 거의. 그리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맨날 경쟁해요. 근데 요즘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 여기 1등했고 2018, 19, 20 그러니까 19년까지 1등했는데 다시 저 일본이 이거 지금 현재 1등이 일본이에요. 제일 빠른 컴퓨터가. 그럼 이런 컴퓨터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컴퓨터가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이 방보다 훨씬 큰 데다가 해놓고 그다음에 이게 열이 엄청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컴퓨터도 많이 들어가지만 그 환기 시스템 그다음에 냉난방 그러니까 그런 게 엄청 들어가요 사실. 그래서 조그만 컴퓨터만 있어도 한 요 복도 요거보다 작은 데다가도 컴퓨터 이렇게 해서 뭐 슈퍼컴퓨터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데 뭐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대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그러면 에어컨에 갔다가 진짜 뭐 열 몇 대씩 막 켜놔도 그 뒤에 가보면 엄청 뜨거워갖고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냉난방 시스템이 엄청나게 잘 해야 되고 하여튼 이걸 갖다 그러니까 이 컴퓨터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서로 뭐 그런 시스템도 만들고 힘들고요. 그래서 이게 컴퓨터들이 지금 이게 어떤 컴퓨터냐면 뭐 이렇게 써 있는데 1등이 요거고요. 코어가 730만 개. 코어라는 게 여러분들이 집에 여러분들 컴퓨터 있잖아요. 그럼 보통 뭐 4코어 4개. 그러니까 뭐냐면 그 컴퓨터 한 대가 코어가 4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CPU 하나가 코어 4개, 뭐 A 코어도 있고 뭐 16코어도 있는데 보통 그냥 4코어라면 4개면 아까 그 컴퓨터는 720만 개라 그러면 그러니까 뭐야 180만 개? 180만 대를 연결해 놓은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180만 대를 연결해 놓은 그런 컴퓨터예요. 근데 그러면 연결을 엄청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빠르지 막 이상하게 연결을 하면 안 빨라요. 되게. 그리고 뭐 이게 속도는 아까 그가 뭐냐면 여기 플랍이라고 하는데 이게 플랍이라고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갖다 1초에 몇 번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플랍이라는 게. 그럼 우리는 그냥 1초에 한 번 정도 하면 되죠. 뭐 1 더하기 1은 2. 뭐 100 나누기 아니요. 한 127 나누기 5. 그럼 이제 몰라. 6 하면 몰라 이제. 그렇지만 일단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1초에 계산해요. 한 번. 그게 플랍이에요. 근데 얘는 얼마나 빠르냐면 테라플랍은 어디 있어? 예. 1초에 1조 번 계산하면 테라플랍이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테라플랍에 41만 5천 테라플랍이에요. 그러니까 조다 뭐야? 해. 1초에 해만큼 그만큼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컴퓨터들이에요. 사실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컴퓨터로. 자, 그래서 이거는 그 전이지만 96년에 하여튼 빠른 컴퓨터 갖고 미국에서 했는데 여기 보면 무인 우주선 개발했어요. 개발기간 10년이고 개발 비용 그 당시에 $7 빌리언, 그다음에 우주선 가격이 $500 밀리언인데 안 되나? 눌러갖고. Attention pour décompte final. A final decision to go was taken. 10, 9, 8, 7, 6, 5, 4, 3, 2, unité, feu. Allumage. Décollage. 열심히 잘 올라가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얘가 이제 Tous les
paramètres propulsifs sont normaux et la trajectoire est normale. 근데 이게 왜 터졌냐? 그럼 밑에 문제점. 37 seconds into the launch, the 이 컴퓨터를 그러니까 작동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리즘 같은 거 다 거기다 프로그램 집어넣어서 하는데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그 컴퓨터의 특성들을 잘 몰라서 잘못해갖고 뭐 하여튼에 이렇게 뭐 64비트를 16비트로 변환시키니까 하여튼에 만약 예를 들면은 자릿수가 64개인데 그거 갖다 13개로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건 비트는 뭐 컴퓨터 용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간단한 거예요. 이건 사실은 뭐 중학생만 돼서 프로그램 처음 하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이거 되게 간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런 건데 이거는 뭐냐 페이트리엇 미사일 해서 미사일이 적군이 쏘면 이쪽에서 계산해 갖고서 맞춰 갖고서 떨어뜨리는 거, 뭐 사드 같은 그런 건데 그때 페이트리엇 미사일이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 공격 맞지 못해서 이렇게 죽은 게 있는데 이것도 아까 그런 것처럼 컴퓨터에 저장하는 문제를 잘못한 거예요. 되게 간단한 문제인데 뭐냐면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생각할 때 사람들이 디스크리트랑 컨티뉴어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야 숫자가 10분의 1, 그럼 되게 쉽죠. 10분의 1이. 그런데 10분의 1 갖다 컴퓨터에 저장시키면 몇 자릿수가 필요할까? 얼마나 정확히 저장시키려고 그러면. 그게 문제냐면 컴퓨터에 우리가 시스템이 만들어진 게 이진수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알고 있는 숫자는 우리는 10분의 1은 10진수면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서 그 걸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이진수는 0과 1로만 만들어진 거예요. 0과 1로 10분의 1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을까? 이것도 중학교 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진수 배웠어요. 10분의 1을 갖다가 이진수로 정확히 표시하려 그러면 무한자리가 있어야지 표시가 돼요. 이진수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표시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64비트라는 건 64자리 표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64자리까지만 표시하면 그 뒤에는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에러가 처음에는 되게 작지만 되게 조그맣지만 그게 계속 쌓이면 되게 커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간과하면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되게 쉽게 이건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쉽지만 되게 간과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근데 만약 컴퓨터를 갖다가 10진수로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2진수로 만들었을까요? 그런데 이게 처음 만든 게 몰라 이게 되게 어려워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게 전기 시스템이 신호기 때문에 끊었다 풀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온오프. 그래서 0과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0과 1인데 그거 갖다가 좀 더 다른 걸로 만들 수 있으면 만약에 10진수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정확한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사용하는 그런 걸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까지 얘기했고 그러면 이제 사이언스에서도 이제 이게 프레임이 되게 많이 패러다임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프레임이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뭘 모르니까 그냥 진짜 보고서 그거 갖다가 그러니까 실험과학, 익스페리멘탈 사이언스. 그러니까 만약 세포를 발견한다 그러면 현미경 갖고서 보고서 사람들 몇백 명이 보고서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고서 다 체크하고 아니면 비행기 만든다면 비행기 진짜 부셔야 되고 비행기 풍동 실험 같은 거 하면 진짜 풍동 해갖고 만들어서 날려봐야 되고 그냥 자동차 만들면 자동차 충돌 실험은 진짜 부딪혀서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익스페리언스 사이언스인데 그게 이제 저런 슈퍼컴퓨터가 생기면서 시뮬레이션 사이언스 모의과학이 된 거예요. 모의 실험과학.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슈퍼컴퓨터도 그래서 원자핵 실험은 진짜로 폭발할 수 있지만 폭발시켜요. 진짜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저게 뭐냐면 모의 실험과학이 되게 그러니까 슈퍼컴퓨터 만들어지면서 되게 많이 발전한 게 그러니까 원자폭탄이나 비행기 만들면 돈이 엄청 들어요. 만들어서 잘못 만들면 부시고 또 다시 만들어야 돼. 계속. 뭐 비행기 날개 각도 조금 바뀌어서 안 나네. 그럼 또 만들고. 그러면 한 100대 만들어서 해야지 겨우 하나 나올까 말까인데 모의 실험과학,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사이언스 뭐냐면 우리가 뭐 비행기나 이런 걸 갖다가 어떤 수학적이나 공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컴퓨터로 푸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사실은. 그래서 모델링 한 다음에 풀고 그러면 그 각도를 이거는 각도가 대강 비행기 날개 각도가 대강 30도면 근처면 괜찮다.
그 나오면 30도에 딱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모델링을 갖다가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범위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갖다가 100번, 1000번 할 것 갖다 10번으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미국에서도 큰 뭐 연구를 해서 뭐 80년대, 90년대 이런 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다파라고 하는 데서, 그러니까 디펜스 에이전시, 그러니까 미국의 뭐 국방과학 연구소 비슷한 데서 그런 것들에서 되게 큰 연구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저런 거고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만들고 뭐 할 때 다 모의 실험 저런 식으로 하고요, 다. 그런데 그거는 기본이 뭐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모의 실험 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슈퍼컴퓨터 같은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매스메티컬 모델링, 피지컬 모델링,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어떤 그 현상을 갖다 모델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물리학적으로 모델을 해야지만 그걸 풀잖아요. 근데 푸는데 손으로 못 풀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푸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건 이거예요. 데이터 과학과 데이터 드라이브 과학, 그러니까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드라이브 사이언스. 사실 데이터들이 많으면 결국 우리가 어떤 거 갖다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데이터가 많으면 그게 결국은 그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결국 그게 우리가 결국 가고자 하는 답이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그러니까 수집했어요. 지금 만약에 코로나 같은 코비드 같은 것도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수집하면 그거에 대한 방정식 만드는 거 되게 힘들 수 있지만 코비드 갖고 뭐 그것도 뭐 수학적 모델링에서 지금 뭐 예측하고 뭐 이러지만 하여튼 데이터가 많으면 그걸로 그냥 데이터만 갖고서 자체로서 우리가 어떤 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트렌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의 데이터 드라이브 사이언스가 지금 인공지능의 지금 한 획의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게 잘 정지하고 어떻게 좋은 데이터. 그러니까 데이터가 나쁘면 사실 그래서 저번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도 그 대화하는 그런 시스템 만들었는데 그 훈련시킨 데이터가 나쁘기 때문에 욕만 하고 뭐 이상한 말을 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이 사람이 훈련을 갖다가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린 사람도 그렇고 뭐 어린애들도 어릴 때부터 환경이 좋아서 좋은 걸 가르치고 좋은 걸 하면 그 사람이 보통은 좋게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데이터 드라이브 사이언스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그리고 현대에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데이터 사업, 뭐 바우처 사업, 무슨 사업 뭐 이렇고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래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데가 엄청나게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인 게 걔네가 모든 데이터 다 갖고 있죠. 걔네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를 갖다 예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나온 게 이제 AI가 이제 한 2000년대 중반에 정도 나왔는데, 자, 그러니까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2002년에 이미지넷, 그러니까 얼굴 인식하는 그런 알고리즘 경진 대회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가 1등했어요. 그 전에는 뭐 수학적 알고리즘 갖고 하고 막 이랬는데 획기적으로 1등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이쪽에 다 접근했고, 사실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뭐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게 195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1950년대 다트머스 그쪽에서 학교에서 모여갖고서 사람들이 학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인공지능 말을 처음 만들었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거 갖고서 시스템을 갖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발전하다가 또 뭐 70년대 죽었다가 이거 말도 안 된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또 80년대에 살았다가 또 죽었다가 2006년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얼굴 인식하는데 확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했더니 그 후에는 이제 계속 지금 이쪽이 모든 사이언스의 대세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 알다시피 2006년에 나왔던 뭐 알파고 같은 거 이것들이 한 예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알파고 때문에 되게 많이 그 시스템을 갖다 인식하고 있고 그 시스템이 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럼 인공지능 갖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바둑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데 그걸로 이겼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 그 시스템 만들어 갖고서.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그래도 어떤 확률적으로 되고 어떤 시스템적으로 이걸 다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것들 근데 랜덤한 현상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사실 랜덤한 것들은 되게 분석하기 힘들어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우선 요 모의 실험 과학에 대해서 잠깐 또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또 수학자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2번이나 받았어요, 수학자가.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한 사람. 지금은 수학을 전공했고 수학을 박사 받고 지금 교수는 컴퓨터과 교수인데 스탠포드 컴퓨터과 교수인데 여기 보면 보자. 어딨나? 2008년 그다음에 2015년인가 받았어요. 2번 받았는데 자, did you know that 2008년에 수학자가 아카데미상을 받은 걸 여러분 알고 있냐? 근데 이게 론 페드큐인데 여기 론 페드큐. 자, 이 사람이 뭘로 받았냐? 론 페드큐가 뭐 여기 그림을 그렸는데 뭐 그런 건 그렇고 그래서 이 LA 타임즈 기사에 이게 나왔어요. 매스메디션 고 할리우드 수학자들이 할리우드에 갔다 2000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2000년도에 이게 나왔는데 수학을 갖고서 어떤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이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얘가 론 페드큐고 그 다음에 스탠 로시오 뭐 이런 거 기여한 사람들인데 요거 조금만 틀어볼게요. I have to protect the one thing that I can't live without. That's you. Just a start. Today is the first day of what's left of your life. 그래픽스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는데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가 엄청 들어갔고 아까 그 처음에 빌딩 나오는 게 말리부에 있는 해변인데 거기 빌딩 없는데 저거 갖다 그려서 한 거예요. 실제처럼 이렇게 이미지 그러니까 컴퓨터 그래픽스도 있고 그 물 같은 것도 컴퓨터 그래픽스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옛날 같으면 진짜 뭐 이렇게 손으로 그리거나 이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물을 갖다 저렇게 뿌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긴 해야 돼, 저걸. 그렇다고 사람이 막 손으로 그리면 물 같지 않아.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물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어떻게 리액션할지 서로 그런 걸 갖다 모델링 해갖고서 그걸 푼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컴퓨터적으로 수치해석이라 하는 뉴메리컬 어널리시스 저걸 해서 풀어갖고서 그걸 갖다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픽은 또 다른 영역이고 그래픽으로 해서 또 뭐 빛 반사 이런 것도 뭐 레이트레이싱 뭐 이런 걸 하는데 그런 걸 갖다 해갖고서 론 페드큐가 2008년, 2015년에 상을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뭐 슈렉이나 스타워즈 그 다음에 그런 거에 영화에 그 기술이 다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픽사, 뭐 IMA 이런 큰 회사들의 기본적인 기술이 저런 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개발한 게 아까 여기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해놨는데 뭐 이런 방법이에요. 레베스 메소드라고 하는데 그거 하신 분이 스탠 요셔. 그래서 수학에 응용 수학에 뭐 필상 같은 거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론 페드큐는 2008년, 2015년에 그 아카데미상을 2번 받았어요. 테크니컬 어워드 2번 받았는데 보면 몸 되게 좋아 보이죠. 캘리포니아 역도 3등 했나? 학교 그러니까 저랑 동기인데 같이 다녔는데 맨날 운동해요. 그래서 진짜 이게 300km인가 뭔가 들었어요. 1등 했구나. 그러니까 저도 뭐 여기 스탠리 교수에서 저도 대자고 얘도 같이 제자인데 같이 졸업해서 친구인데 얘가 1등 했고 같은 랩에 있던 다른 사람이 3등 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역도 대회에서 그 당시에. 그리고 사실 뭐 여러 학자들이 뭐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서 사실 얘가 말하는 게 하루 20시간은 일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20시간 일하면 사람 죽거든요, 사실. 그 다음날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얘는 체력이 워낙 좋으니까. 응? 그래서 미국 사람을 못 따라가는 게 우리가 그런 사람들. 어릴 때부터 얘네들은 그런 걸 교육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운동도 되게 많이 하고 사실. 우리는 맨날 앉아서 공부하고 학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체력이 없어갖고 처음에는 수학을 되게 잘하는 것 같은데 미국 가서 박사과정 때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다 뭐 하버드 뭐 프리스턴 이런 데 나온 애들 보면 학부 나온 애 보면 되게 잘하겠다. 잘하는 애 뭐 천재들 한두 명 있는데 일반적으로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애들보다 박사과정 갔을 때. 그렇지만은 지나면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체력도 있고 생각하는 게 창이 달라서 그래서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시간
공부해도 안 쓰러지니까 아무리 머리가 똑같은데 한 사람은 10시간도 못하고 5시간만 하면 머리가 빙빙 돌고 얘는 20시간 해도 그 다음날 또 쌩쌩해서 또 하고 이러니까 훨씬 잘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Have to survive this blizzard! That's no blizzard! That's my sister! That would have been nice to know. Heads up! It is not! Have to survive! Have to survive! Have to survive 딱 누르면 밑에 거 검은 거 this blizzard! That's no blizzard! That's my sister! That would have been nice to know. Heads up! It is not nice to throw snow people! Whoa, Feisty Panther. Just let the snowman be. 유사한 거 calm. 만든 거예요. Great. Come on! 아까 여기서 한 그런 이게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기다 어플라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면 뭐 여기 뭐 방정식인데 이 수학적인 방정식이에요. 방정식으로 눈을 갖다가 묘사해 갖고서 이런 그 눈을 만들어서 사실 이거 디즈니에서 만든 건데 디즈니에서 용역을 받아서 이걸 만들어서 그 눈 시뮬레이션 하는 걸 그래서 여기에 집어넣은 거예요.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갖고서. 그래서 조셉 테란이라고 얘도 수학과 교수예요. 지금 조셉 테란 얘가 말하는 게 이 영화는 엄청나게 히트 쳤는데 자기는 여기서 돈 조금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못 받고 엄청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냥 조금 받았다 그랬대. 자, 그래서 아까 물 같은 거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한 번만 더 클릭해. 한 번만 클릭해. 시계 안 나. 아니, 이것도 클릭. 자, 이렇게 물이 아까 그 되게 진짜 영화 거기 나왔던 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거. 이거 지금 물을 붓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 하여튼 뭐 나비스코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갖다가 컴퓨터로 풀어갖고서 보여주면 그 레베스 방법이랑 같이 이런 식으로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물을 직접 벗어 그러니까 찍은 게 아니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갖고 이 식을 갖다 시뮬레이션해서 얻은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갖다가 이런 기본적인 기술을 갖다가 적용시켜 갖고서 그 영화를 만든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좀 어려운 게 이게 나비아스토크 이퀘이션이라는 건데 이게 보통 뭐 유체 흐름을 갖다가 아까 제가 수학적으로 뭐 어떤 자연현상을 갖다 모델링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게 간단히 써놨지만 그 물의 흐름을 갖다가 묘사하는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하면 요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방정식 하면 뭐 제일 간단한 게 뭐 EX 플러스 2는 0, 그럼 X는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풀죠. 그래서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 미분도들하고 여러 가지 들어갔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여기 V가 속도고 뭐 여기 P가 압력인데 그런 힘이라 그러면 여기 속도랑 뭐 위치 알면 이 물이 어떻게 갈지 아는 거잖아요. 속도를 알면 위치에서. 그래서 이걸 풀면 되는데 그럼 이걸 풀어야 돼요, 직접. 되게 정확히 아까 EX 플러스 1은 0 아니면 2차 방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하면 0 하면 근해 공식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를 구하면 돼요. 근데 이거 해를 못 구해요. 그래서 이 해를 못 구하는데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게 만들어 놓은 거죠. 물리적으로는 뭐 힘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 해가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방정식에 해를 풀었을 때 EX 플러스 2는 0이다 그러면 해는 X는 마이너스 1이죠. 해가 존재하고 유니크해야 돼요. 유일해야 되는데 그럼 저 방정식에서 그럴까? 저 방정식 풀었는데 해가 막 여러 개 나와 막 다르게. 그럼 안 되죠. 그래서 유니크하거나 유일하거나 존재하냐. 그거 갖다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거 갖다 직접 풀 수 있냐. 직접 못 풀어요. 그래서 컴퓨터로 풀어요. 그러니까 근사하게 풀고 컴퓨터로 근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해가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해가 존재 안 하는데 풀면 어떻게 해요? 근데 사실 여기 보면 해의 존재성, 존재하냐 이런 것도 증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수학에서 밀리언 달러 플라그램인데 저 방정식에 해가 존재하는지 증명하면은 100만 달러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못 풀고 있죠, 저거에. 근데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행기도 그렇고 뭐 이런 것도
비행기도 여기서 이제 조금 변형시킨 방정식인데 해가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행기 잘 날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어머나 저게 뭐지 그런데 이건 넘어갔고요. 자, 그래서 아까 그 물 처음 했던 게 사실 95년에 이런 게 가장 간단한 방법 갖고 실험을 해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장 심플한 아이디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복잡한 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것도 뭐 심플하진 않지만 간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푼 다음에 그거 갖다가 지금 좀 더 어려운데 아니면 영화 산업 아니면 다른 데다 접목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자 이거는 또 뭐 식이 나왔는데 행렬 방정식 뭐야 행렬이 뭐지? 그러면서 이제 보통 행렬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AI 여러분들 지금 AI 시대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수학이 행렬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선형대수, 뭐 리니어 알지브라 뭐 이런 건데 이상하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저게 빠졌어요. 있었는데 옛날에 행렬이.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교육 과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산업 쪽에 응용해 본 적도 없고 조금 그러니까 사실 이거 만들 때 있던 사람이 박경미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박경미 대변인이 그 홍익대학교 수학교육과 교수였는데 그러니까 이런 교육 과정을 만든 사람들이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냥 박경미 대변인 같은 경우는 책을 써서 사람들한테 되게 인지도가 높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응용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 그 당시에 위원장이었고 해서 뺐어요 이거를. 근데 지금 다시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다 이런 그러니까 행렬 지금 뭐 교육과정에서 뭐 4차 교육과정 7차 지금 몇 차 교육과정이더라? 그 교육과정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모르겠어요. 한 20명이 모여갖고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잘 몰라요, 사실. 그래서 이게 교육과정이라는 게 일관되게 계속 가야 되는데 맨날 어떤 뭐 정권에 의해서 바뀌고 그 다음에 무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되게 이런 것들은 가장 필요하다. 저희가 아무리 요구해도 안 돼요. 서울대 교수면 될 것 같지만 서울대 교수가 요구해도 안 돼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 행렬 방정식이 여기서 왜 나왔냐면 행렬 방정식이라는 거는 아까 방정식 요 방정식이 풀라 그러면 아까 요 위에 지금 안 보이는데 요 방정식이 풀라 그러면 수치적으로 풀라 그러면 결국 이런 방정식이 풀어야 돼요. 행렬 방정식이 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되게 더 많은 식이면 2x는 1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냐면 x는 2의 역수, 인버스라고 썼어요. 2의 역수 곱하기 1에서 2분의 1 곱하기 1 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행렬이 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걸 갖다 다시 쓰면 이거 a라 그러고 이거 x라 그러고 이거 b라 그러면 결국 x는 결국 똑같이 a의 역수 곱하기 b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행렬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렇게 되는데 아까 그 방정식 풀라 그러면 중간에 이게 나오는데 이게 행렬이 여기는 여기 이쪽으로 2개 숫자가 이쪽 2개죠. 그런데 아까 그거 풀라 그러면 이쪽으로 뭐 100만 개, 이쪽으로 1000만 개가 돼요. 이 크기가, 이 사이즈가. 그리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 인공지능도 이거 풀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1000만 개, 1000만 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에 역수를 구해야 되는데 역수 구하는 게 뭐 이거 크레먼스 룰이라고 하는데 하여튼에 뭐 역수 구하는데 이런 룰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려 그러면 보면은 이게 여기 2개면 역수를 구하려 그러면 이건 바뀌었고 여기 보면 밑에 여기 들어가죠. AD-BC가 되고 곱하기 빼기가 들어가죠.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사이즈가 커지면 여기가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이게 훨씬 복잡해져요. 그럼 이게 복잡해지는 정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뭐 10개, 이쪽이 10개다 그러면 이 복잡하는 복잡도가 10 팩토리얼. 팩토리얼이라는 거는 그만큼 계산해야 돼요. 팩토리얼이라는 건 만약 3 팩토리얼 그러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4 팩토리얼이면 4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그러니까 10팩토리하면 10부터 1까지 계속 곱한 거죠. 그만큼 숫자만큼 계산을 해야 돼요. 더하기 곱하기를. 그런데 아까 슈퍼컴퓨터는 뭐 1초에 그런 걸 곱하기를 해번 할 수 있고 뭐 경번 이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금방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100 바이 100 이쪽으로 100개 이쪽으로 100개 있는 그런 걸 계산을 하려고 그러면 100 팩토리얼 만큼의 더하기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팩토리얼 10의 158승번 계산해야 돼요. 10의 158승번 계산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그 세계에서 제일 빠른 컴퓨터로 10의 134상 여기가 위에요. B의 134상 2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산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까 이 역수를 구하는 공식 갖고 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순수 수학이랑 제가 잠깐 순수 수학이랑 응용 수학이 있는데, 그러니까 pure mathematics, applied mathematics. 그러니까 pure mathematics, pure는 순수 수학은 이런 것들이 이 공식이 나오면 끝이에요. 이 공식이 나오면 이거 증명되면 끝이에요. 이거 갖다가 공식 나오면 우리 다 풀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 하려 그러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응용수학은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공식이 나왔지만 이걸 얼마나 더 빨리 할 수 있을까, 더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생활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이거 갖다가 그냥 그렇게 풀었더니 이러니까 지구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도 못 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화 한 편 만들려고 하면 진짜 이 뭐 지구가 아니라 우주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도 못 만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알고리즘, 그러니까 세계 산업, 미국 산업성 응용수학회 싸이엠에서 발표한 2000년 20세기 가장 중요한 10개 알고리즘, 그러니까 수학자이나 뭐 응용수학자, 공학자들이 만든 이런 알고리즘이 이거 갖다 쉽게 풀 수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 이 중에 뭐 한 6, 7개가 아까 그거 푸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알고리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운 문제 복잡하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를 갖다가 그걸 풀 때 우리가 컴퓨터는 결국 어프록시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10분의 1도 64자리면 정확히 계산 못 해요. 어디까지만 딱 끊어지는데 이 아까 그 역수 구하는 것도 우리가 꼭 정확히 100% 정확히 구할 필요는 없어요. 어널리틱하게. 어떤 에라 내에서만 솔루션을 구하면 돼. 해를 구하면 돼요. 그 방법이에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지금 영화도 그렇게 만들고 여러분들 뭐 핸드폰에 있는 것도 알고리즘이 되게 많이 쓰이고 있어요. 아까 저기 수학자 뭐 프리에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뭐 여러분들 그림 같은 거 JPEG이나 뭐 이런 거 볼 때 그림 볼 때 전부 JPEG이거든요. 포맷이. 그런 것들이 전부 압축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그 압축 알고리즘이 아까 뭐 FFT, Fourier Transform, 그 저기 아까 처음에 나왔던 어떤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이 개발한 그런 방법들을 써갖고서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도 3차 산업혁명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자, 이미지, 영상이란 거는 아까 얼굴 인식 했었잖아요. 얼굴 인식은 영상이에요. 얼굴은. 영상이란 거는 컴퓨터로 보면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면 컴퓨터는 숫자예요, 사실. 자, 여기가 하얀 거는 255, 검은 건 0. 그러면 이게 표시된 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좀 하얘니까 200이고 검은 데는 0에 가깝죠. 숫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 화면에 HD 컴퓨터 뭐 1080, 1080, 뭐 768 이러면 1080, 768 하면 거기에 이게 픽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쭉 해서 여기 숫자가 이렇게 표시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 보면은 영상은 행렬로 표시할 수 있겠다. 그렇죠? 행렬로 표시할 수. 그러니까 영상을 취급한다는 건 결국 행렬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게 각각 포인트마다. 여기 보면 이건 연속이잖아요. 이렇게 연속처럼 보이지만 컴퓨터에서는 이렇게밖에 표시 못하고 여기는 이제 뭐 렌더링, 그러니까 뭐 여기 이렇게 뭐 인터폴레이션 하거나 그래서 좀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이거 갖다 정확히 표시하려면 이 모든 점들이 다 있어요. 점이 아니라 컨티뉴어스, 연속적으로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그 표시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컬러 같으면 RGB로 해갖고 레드가 이렇고 그린이 이렇게 해서 이거 세 개 합치면은 아까 그런 컬러가 나오고요. 뭐 이건 이게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넘어. 자, 그런데 이제 또 수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럼 영상을 갖다가 우리가 아까 그런 매트릭스로서 해서 어떻게 취급해 보자. 그러니까 매트릭스 취급하면 뭐냐면 다시 보면
여기서 볼게요. 자, 여기서 255고 여기가 200이면 이걸 갖다 좀 바꾸려 그러면 반전시키려 그러면 250으로 0으로 주고 역수로 그러니까 반대로 주면 0을 갖다가 250으로 주면 검은색이 하얀색이 되겠죠. 하얀색이 검은색이 되고 요 숫자만 바꾸면 자, 이게 그거예요. 원 영상에서 50만큼 더하면 250은 밝은 색이 하얀색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얘지고 빼면 검해지고 간단히 이것도 이건 뭐지? 아, 3D소리드구나. 그냥 딱 해갖고 한 중간값 125 정도에서 125보다 크면 255, 125보다 작으면 0 하면 검은 거랑 하얀 것밖에 없겠죠. 딱 구분되게. 뭐 이런 식으로 이건 반대시킨 거 아까 0을 255, 255을 0으로 바꾼 그러면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행렬만 잘 취급하면 아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건 뭐 라플라시아는 좀 다른 거고. 그런데 이런 것도 그다음에 뭐 거기 엣지를 찾고 이럴 때 근데 원래 영상이란 게 우리가 컴퓨터엔 그렇게 표시되지만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컨티뉴스한 거예요. 연속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수학에서는 디스크리트한 것보다 연속적인 공간에서 생각하기 훨씬 좋아요. 아까 물도 그 방정식은 연속 공간이거든요. 연속에서 공기도 여기서 연속으로 흘러가지 이게 여기 지금 공기 있고 여기 공기 있고 이렇지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모델링할 때는 전부 이 연속적인 걸로 우리가 모델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다 시뮬레이션 했으면 좋아요. 그래서 피드상을 받은 여기 지금 먼포드라는 사람 86년인가 그러니까 피드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런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미지에 대해서 자 여기 적분 있고 뭐 이러면 뭐냐면 적분 있고 여기 미분 있고 미분 있다는 건 여기 미분인데 그 공간이 연속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U라는 게 이미지고 그럼 이런 걸 만족시키면 우리가 만족시키는 것 같다 어떤 이미지에서 이런 걸 만족시켜서 여기 뭐 최소값을 찾고 뭐 이러는 건데 만족시키는 그런 걸 찾으면 우리가 뭐 노이즈도 제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진에서 노이즈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엣지를 따거나 이런 방법이 있다.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연속적으로 만들었어요. 86년에.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갖다가 연속적인 것도 저기서 못 풀거든요. 지금 아까 그러니까 또 컴퓨터로 해서 디스크리트하게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갖다가 생각할 때 아이디어가 그래 연속적인 거는 어렵다. 그럼 디스크리트한 거예요. 디스크리트가 어렵다. 그러면 연속적인 거 같고. 그러니까 모델링을 왔다 갔다 거리는 거. 생각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해야지 더 좋을지. 그래서 서로의 관계식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의료 영상에 뭐 암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이거 노이즈를 갖다가 제거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가 없는 데서 좀 데이터가 많게 복원시킨다든지 이런 걸 갖다 아까 그런 방법으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진인 뭐 이렇게 찍었을 때 나오는 알고리즘들이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2006년까지는 이 알고리즘이 한 이게 시작한 게 1980년대 말부터 시작했으니까 2006년까지는 제일 좋은 알고리즘이었고 이런 컴퓨터나 이런 데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되게 느리거든요. 그런데 예, 이것도 보면 요거 내가 다시 눌러. 아직 안 되네. 하여튼 이렇게 흐린 것도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건 그 알고리즘 갖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것도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것도 뭐 디텍을 찾거나 이런 것도 그런 걸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기도 보면 이거 지금 요거는 불 나면 이게 해갖고 아 불이 났구나 뭐 이런 거 연기가 하면 연기가 났구나 해갖고 이게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사람이 움직이면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딥러닝 갖고 지금 인공지능 기술 갖고 하면 이거 다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아까 그 공식 갖고 한 건데 그 당시에는 스테이트 오브 아트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였는데 2006년 이후에는 이게 다 이런 건 되게 간단하게 되는 지금 그러니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기술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2005년 이 정도까지는 저런 것들이 제일 좋은 아이디어였고 수학적으로 되게 새로운 아이디어였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자체도 거기서 개발이 되게 많이 됐어요. 사실은 아까 그 방정식 갖고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 포도 따는 걸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뭐 와인 좋아하시는 분 계시면 뭐 보르도에서 뭐 이렇게 화이트 와인 하려고 뭐 이거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따갖고서 좋은 포도들을 갖다 골라갖고서 이런 와인들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거 갖다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골라요. 사람들이 좋은 거 다 고르고 나쁜 거 빼고 이래갖고서 이제 포도를 갖다가 다 해서 몇십 년 해갖고 뭐 로마네 꽁띠나 뭐 크리스탈 같은 거 갖다 만들어서 팔면은 돈 엄청 벌겠죠. 이런 것들이. 근데 자 사람들이 하니까 얼마나 인력이 들어가요. 근데 5분만 더 끝내야 된다고 지금 하는데 저희가 안 된다. 이걸 보고 자, 이 포도 지금 정지시키는 거예요. 딴거 갖다 집어넣고 하나씩 보내주는 지금 실시간으로 세팅을 해갖고 거기서 2초에서 맞고서 나쁜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이 아까 했던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이랑 아니면 레이트 기술 그다음에 요즘 최근으로 분명 기술 갖고 저걸 갖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술으로 몇십 년, 몇천 년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벌써 5년 동안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이 기관적으로 이런 거가 이제 분명인데 또 클릭.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은 아까 그런 이제 이런 걸로 바뀌기 시작했죠. 우리가 뭐 오토노머스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 거의 뭐 자율주행 자동차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는 안 돼요, 당연히.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요즘 차들 뭐 괜찮은 것처럼 옵션 들어가면은 반자율주행만 해도 엄청나게 편해요, 사실. 그리고 뭐 다른 것들, 그다음 뭐 IoT, 뭐 제노믹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코비드나 이런 것도 신약이 되게 빨리 발견될 수 있었던 게 그런 인공지능 그런 기술 때문에 많이 발견됐는데, 자 그럼 딥러닝이란 뭔가? 인공지능의 가장 큰 기술이 딥러닝이에요. 그러니까 딥러닝. 자 옛날에 뉴럴 네트워크 갖고 했는데 사실 뭐 요거 뉴럴 네트워크의 어떤 시스템을 갖다가 우리가 데이터가 엄청 많고 처음에 한 건 이거예요. 데이터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고양이, 머시룸, 뭐 토마토 이런 걸 다 100만 장씩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고리즘인데 여기다가 훈련시켜 블랙박스라고 생각하고 훈련시켜서 얘네들이 갖다가 훈련하는 거야, 이 안에서. 그래서 이런 비슷한 모양이 오면 고양이고 비슷한 모양이 오면 머시룸이고 이거 비슷한 게 오면 토마토다. 그럼 이런 특징들이 있어야 되겠죠. 얘는 빨간색, 예를 들면 얘는 뭐 누리끼리하고 얘도 누리끼리한데 얘는 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래서 새로운 게 오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걸 갖다 몇 장 보여주면 어린애들한테 교육시킬 때 아 얘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거 갖다 인식해서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기계는 모르죠. 되게 멍청하니까.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갖다 잘 잡게 여기서 만들어주면 이런 게 들어가면 이건 당연히 이거랑 다른데 얘가 이제 고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100%가 아니라 뭐 한 90, 10%라고 고양이다. 왜 그러냐면 이 누리끼리 한 게 머시룸이니까 여기도 누리끼리 하니까 얘도 누리끼리 하니까 얘도 머시룸일 수도 있는데 뭐 이러지만 하여튼에 거의 90, 10%는 고양이니까 고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딥러닝이 그러니까 이런 블랙박스인데 사실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갖다가 사실 아직까지도 왜 잘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 뉴럴 네트워크로 해갖고
이 공간이 뭐 이것도 우리가 함수 공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어프로크시메이션 한다, 근사한다는 거는 어떤 공간 내에서 그거 갖다가 잘 무슨 베이시스 갖고, 그러니까 하여튼에 쉬운 거 갖고 여러 개 합쳐서 어려운 걸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그런 거 증명이 돼 있어요. 하여튼에. 그래서 여기를 갖다 잘 조합하면은 어떤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게 되는데 그래도 아직 증명은 잘 안 됐어요. 다 복잡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아까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뭐냐면 이런 좋은 데이터들이 있고 엄청나게 많이 그다음에 이런 것도 훈련시키고 이거 알고리즘 딥러닝 갖고 그런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이게 훈련된 걸로 다시 이제 훈련된 거 우리가 훈련돼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걸 집어넣으면 그 훈련된 거에 따라서 얘가 고양이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이 뭐냐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데이터가 얘가 고양이인데 막 이상한 고양이 집어넣었어. 이상한 고양이가 아닌 것 같은 거 집어넣었어. 그러면 훈련할 때 그런 걸 집어넣기 때문에 얘가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걸 집어넣어야 돼요, 우선은. 그래서 여기서 벌써 문제점이 뭐냐면 그럼 고양이 데이터 뭐 100만 개 이거 머신도 100만 개, 토마토도 100만 개 있어야 돼요.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엄청나게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좋은 데이터 또 만들어야 되고 저장수도 많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럼 데이터가 조금 있으면 되지 않을까? 조금만 해갖고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사람은 100만 장 안 보고 10장만 봐도 그 다음부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럼 데이터가 조금만 있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예, 그래서 그런 방법도 지금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비슷한 게 들어왔을 때 이거랑 다르지만 그래서 혼동시키는 거지 이 시스템을. 그럼 안 되니까 그런 걸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걸 갖다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딥러닝 이건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응용 거의 모든 사이언스가 사실은 딥러닝 쪽에 이런 기술 아까 그런 기술로 전부 지금 거의 유니파이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시뮬레이션 사이언스가 이쪽 딥러닝 넘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딥러닝이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사실 컴퓨터 쪽에서 만들었지만 지금 뭐 사이언스 뭐 그러니까 생명과학 그다음에 뭐 수학 그다음에 뭐 물리 뭐 이런 데가 전부 다 어떤 그 모델링에서 어떤 문제 푸는 것보다 데이터를 갖고서 결과를 얻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초창기지만 그쪽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되게 많은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이런 넷플릭스 같은 거 삼봉 추천하는 거 아마존 들어가서 뭐 책 사놓으면 한 번 책 사면 계속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딥러닝 기술 갖고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시리나 이런 거 아니면 그 번역하는 거 그런 것도 지금 이 딥러닝 갖고 딥러닝 기술로 다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 택시 타고 오는데 기사 아저씨가 어디 가냐고 그래서 어디라 그러니까 핸드폰 주고서 얘기해 보라 그러는데 첨단로 330호요. 그랬더니 찾아서 가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게 옛날 같으면 안 됐던 건데 요즘은 잘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다음 뭐 이런 반도체 만들 때 제조 공정 뭐 수율 측정하거나 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데이터 분석하는 거 이런 것도 이게 데이터가 진짜 많거든요. 너무 많아서 이거는 뭐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데 가면 너무 많은데 얘네들이 데이터 아까 제가 말했듯이 데이터가 잘 좋은 데이터야 되는데 정제가 안 돼 있어요.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정제하는데도 엄청나게 시간 걸리고 그런데 지금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에서도 지금 딥러닝 갖고서 이런 것들 예측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사람 뭐 그 인식하는 것도 이렇게 여러 명까지 다 인식할 수 있고 또 범인 찾거나 뭐 때 유사도 이 사람이 비슷한 얼마나 비슷한지 이런 것도 그 딥러닝 갖고서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코비드 감염병 이게 예측했을 때 이게 코비드가 처음 생겨나서 지금 우리가 화이자 뭐 모더나 이런 거 맞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개발할 신약 개발이라는 게 10년, 20년 걸리는 작업이에요. 사실은 신약 개발은. 그렇지만 그래서 신약 개발할 때 그러니까 파스텔 연구소 그러니까 파스텔 연구소가 우유 파스텔 말고 불란서에 있는 생명과학 제일 큰 연구소고 거기 노벨상 제일 많이 받은 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거기서 지사를 내서 한 15년 20년 됐나 거의 그래서 그 파스텔 연구소 한국 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과기부에서 100억 내고 경기도에서 50억 냈나 그래갖고 처음에 초창기 만들고 계속 그렇게 지원했었는데
그런데 신약 만들 때 신약 프로세스 하는데 한 10년 이제 그냥 그것만 하고 또 뭐 임상하고 뭐 이러면 10년, 20년 걸리는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화이자나 모더나 이런 게 금방 나왔어요. 사실 1년 만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유행병이 왔을 때, 자, 이런 데들, 이 회사인데 뭐 블루닷이나 이런 데들, 자, 여기 이게 뉴스에 나온 건데 신종 코로나 확산 작년에 AI가 먼저 알렸다. 자, 이런 것들이 유행 예측 발생이 갖다 어떤 식으로 하면 아까 정보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갖다가 뭐 신문 데이터, 그다음 비행기, 그다음에 뭐 감염병 서로 그런 것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갖고 세계에 어떤 식으로 퍼질까 갖다 먼저 예측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퍼질 것 같다 예측하고 그다음에 그런 개발하는 회사에서 이런 화학적인 서로 인과관계, 그러니까 관계, 서로의 관계,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서로 인터액션, 그러니까 이 화학 물질이랑 뭐 이런 생명 간의 어떤 세포 간의 셀 간의 인터액션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갖다가 그냥 사람이 하면 몇 개 안 하지만 수백만 개 데이터를 갖고서 서로 인터액션이 어떻게 될까를 갖다가 분석을 갖다가 알고리즘을 잘 짜면은 훨씬 좋은 이런 후보 물질을 갖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렘데시비르 같은 걸 갖다가 이 인공지능 갖고서 이런 걸 했더니 그 렘데시비르라는 그런 후보 물질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써갖고 그런 걸 써갖고서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만에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그래서 이거 만들 때 그 일본 아까 제일 빠른 컴퓨터 그거 사용됐다고 저 옛날에 신문에도 나왔었어요. 그런 거 사용해서 슈퍼컴퓨터 사용해서 이런 걸 갖다가 시뮬레이션 했다. 그다음 뭐 폐암 뭐 검출도 하고 훨씬 그다음에 뭐 수학에서도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무조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거기에 되게 옵스타클이 있어요. 되게 이제 문제점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갖다 풀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지금 저게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왜 잘 되는지 좀 모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뭘 갖다가 결과를 내면 그게 왜 그런지 정확히 알아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걸로 했을 때 결과가 되게 잘 나오니까 우리가 그거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뭐 하이닉스에서도 같이 일할 때 처음에는 한 4, 5년 전에 딥러닝 갖고 결과 내면 훨씬 잘 나오는데 믿을 수 없다. 우리 안 하겠다. 맨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결과 잘 나오니까 걔네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왜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지만 잘 되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이거 그냥 그림 뭐 이런 건데 뭐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것 갖다 목적을 맞춰야 되니까 그거에 맞게 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 연구하고 있고 그다음 뭐 다른 알고리즘, 그다음에 뭐 딥러닝의 문제점들 여러 가지 그리고 언제 이게 우리가 딥러닝이 실패할지 아까 여기 언제 실패할지 언제 성공할지 잘 몰라요. 사실은 막 테스트해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 갖다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이거 2016년에 처음에 다파에서 이게 나온 프로젝트인데, 그러니까 Explainable AI라고 해서 설명 가능한 AI.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도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 테슬라에서 나온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한 100만 명 갖고 운전하라 그러면 할아버지도 있고 뭐 할머니도 있고 그래서 막 운전 이상하게 하고 제가 저번에 대리를 탔는데 막 반대길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길을 갔다가 할아버지가 운전하는데 반대로 가고 막 시속 30km 갔다가 막 다른 차들 70km 가고 막 있는데 그럼 사고 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그런 사고는 없을 거예요, 거의. 그리고 사고 난 거 몇 건이 있는데 그거는 아마 사람도 거의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고일 텐데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사람은 무조건 나는 되게 안전하다, 나는 운전 잘한다, 나는 사고 안 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나면 전 바보 같은 놈이다. 응? 난 안 날 건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만 아마 난 자율주행에서 훨씬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는 그거 갖다가 왜 안전한지 얼만큼 안전한데 정확한 그 안정성을 갖다가 얘기를 못 해줘서 그래요. 사실 그게 explainable AI예요. 그러니까 설명 가능한 AI. 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거 갖다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하고 계속 뭐 중국도 하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딥러닝 방법은 요게 딥러닝인데 요게 딥러닝 방법이고 여기가 뭐 다른 방법. 딥러닝 방법이 뭐냐면 여기 뭐냐면
정확도는 되게 높고 이 그래프가 나타내 정확도는 되게 높고 설명은 되게 낮은 딥러닝 방법 우리가 쓰는 방법은. 근데 이거 갖다가 익스플레이브 AI 아까 그게 더 해갖고 한 이 정도 오면 이 정도가 제일 좋은 거죠. 설명도 제일 높고 애큐러시 제일 높고 다른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에 워낙 뭐 요즘 뭐 AI 때문에 이런 회사들 엄청나게 많은 벤처 기업들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되게 커가고 있고 앞으로도 아마 이쪽이 그러니까 뭐 어떤 학문이나 무슨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굴곡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이 딥러닝 방법은 당연히 지금 엄청 피크가 있고 조금 더 지금은 조금 내려갔지만 계속 살아남을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더 크게 될 것 같아요. 계속. 하여튼에 여러 모든 근데 요즘 가장 그거 한 거는 그러니까 그냥 한 분야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거 같아 해야 되고 뭐 제가 수학을 하지만 다른 사람이랑 그러니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만이 요즘은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서로 그거 할 수 있지 자기 것만 한다 그러면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학생들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학생들도 아마 다른 걸 갖다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많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